주말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달에 그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에 국제사회가 아주 중대한 경기 침체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 또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비슷한 그런 전망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걱정부터 되는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극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네.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서 지구촌의 균형 성장을 통해서 공동 번영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네. 세계은행, 월드뱅크 그리고 또 국제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이 설립돼서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습니다. 우리도 네, 네. 97년에 IMF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렇죠. 오랜 이 기관들의 그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권위도 인정받아서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 IMF가 어저께 내년도 지구촌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지구촌에 닥칠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 IMF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구촌의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그리고 또 실질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런 원인들 때문에 내년도 지구촌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예측을 하고 경고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어려운 해가 되겠지만 내년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네. 급등하는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은 가장 중요한 처방이 아니겠나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더 어렵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더 더워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네네. 암울한데 이 물가 안정을 네네. 대책으로 제시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근데 사실 다 알다시피 물가 잡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좀 간단히 뭐 해결될 수 있으면은 뭐 이렇게 연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골머리 앓고 답답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좀 이해 쉽게 좀 비유를 하자면 네. 이렇게 의사를 찾아간 환자의 그 병의 원인이 단순하면 상대적으로 그 단순한 처방을 통해서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네. 증상을 완화시켜서 건강을 되찾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병의 원인이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아주 어려운 치료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때로는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의사의 처방에 더해서 어떨 때는 환자 자신의 낫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네. 협력이 중요한 그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종종 보는데요. 네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구촌의 경제 침체의 그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회복하는 과정도 상대적으로 좀 힘들 거고 또 이전의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도 생각보다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 등 그 주요 국가들이 이렇게 처방으로 중점적으로 처방으로 내놓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IMF도 그걸 바로 강조한 건데요. 다만 물가 인상의 원인에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그런 단순한 이유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포함한 지구촌의 원자재의 가격 인상 그리고 또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그리고 또 유럽의 경제 제재 그리고 또 중국을 견제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 거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만만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또 물론 그 중심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형식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두 나라 간 전쟁을 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지구촌의 주요 국가들이 간접적으로 대부분 다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단시간 내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좀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해서 뭐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부 그리고 또 관련된 기관들의 역할이 아무래도 돋보일 수밖에 없는데 네. 국민들이 아무래도 기대를 좀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많은 그 위기 상황에서 국가보다는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위기 극복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던 사례가 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볼 때는. 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에는 국민들의 희생이 좀 최소화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 기관들이 좀 지도력을 잘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지구촌의 주요 국가들이 모두 관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첫째로는 대외적인 차원인데요. 전쟁이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되고 좀 확전되지 않도록 좀 힘을 써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좀 돋보이면 나서면 오히려 상황이 종결됐을 때 한쪽 혹은 양쪽 모두의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교적으로 이렇게 좀 지나치게 미국이나 유럽의 강대국보다 먼저 이렇게 총대를 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네. 그래서 가장 무난한 거는 국제사회의 주류와 보조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면 상대편으로부터 나중에 원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둘째로는 대내적인 차원인데 물가를 잡기 위한 대표적인 처방이 지금 모두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도 이렇게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도 아무래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물가 인상에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잡히더라도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국민들이 감수해야 될 그런 고통이 좀 커질 수도 있다는 점. 네. 그거를 국가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좀 인지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로는 지구촌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한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는 면에서 좀 진부할 수 있게 들릴 수는 있지만 튼튼한 자주국방 그리고 또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과 산업 육성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네. 되면 만약에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국가들로부터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함부로 보복이나 함부로 이렇게 홀대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통해서 네. 에너지나 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원자재 수급이 아무래도 차질이 있는데 그 차질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함께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흔히 민관이 힘을 합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네, 맞습니다. 딱 그 네.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왜 앞서 그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소개를 하시면서 네. 지구촌이 협력하여 나름대로 지구의 번영이 있기까지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근데 이번 같이 그 전 지구적 차원의 그 경기 침체 위기 상황에서 함께 그 협력해서 강구하는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게 좀 답답한데 개인적으로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석유 파동으로 촉발된 지난 1970년대 경제 위기 때는 G7 그리고 우리가 IMF를 맞았던 1990년대는 G20이 발족을 해서 국제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름대로 성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볼 때도. 바로 이것이 이전과 달라진 국제 환경의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구촌 전체의 협력을 견인해야 하는 그 WTO 같은 세계무역기구의 역할도 요새는 좀 잘 안 보이고 또 지난달에 정상회의를 가졌던 G7도
지구촌 전체의 협력을 끌어내기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나 중국에 대한 견제에 더 골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엔도 핵 보유국이면서 거부권이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21세기 들어서 최고의 지구촌 경제 위기를 맞았는데 지구촌은 좀 거국적으로 이렇게 협력하는 쪽보다는 경제적인 대가를 어느 정도 치르더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름대로 국제사회에 안착한 기존의 국제 질서를 변경하고자 한다고 판단되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좀 약화시키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국제사회의 추세를 우리나라가 홀로 이렇게 좀 거스를 수는 없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좀 직접 이웃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뒤에서 함께 그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에 입각해서 국제사회에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보조를 맞추면서 너무 튀지 않게, 그리고 또 비공식적으로나 비정부적인 기제를 동원해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도 지나치게 냉각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좀 껄끄러움이 있더라도 그게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남북 통일이 되어 있으면 이런 고뇌에서 사실은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데 분단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중국을 우리가 좀 상당히 매우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정학적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뉴스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